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4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 먼저 무해지보험 불안전 판매 때 엄중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금감원의 의지가 담긴 기사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키투르다 폐암 치료제죠. 건보 확대 무산이 됐다는 기사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움직임이 있으면서 자산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 DLF 사태에서 라인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왜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해지보험 사실 이게 내년 4월부터 우리가 상품 설명서에 주요한 내용들을 고객들이 자필로 이제 적게 되죠. 거기에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자필로 적는 것을 넣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11월 1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나 DA 독립대리점에 대해서 부분 조사도 나서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암행 조사도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무튼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무해지 저해지 상품은요. 상품 구조로 보면 소비자한테 좋은 상품이죠. 하지만 우리의 보험 유지율 이것을 대입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이제 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명확하게 상품을 안내할 때 제대로 안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불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안내함으로써 우리의 피해도 줄고 소비자의 피해도 좀 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키투르다라고 해서 이게 2017년 이제 2차 폐암 2차 치료제로 건보 적용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 치료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2년 정도 협상하다 결렬이 됐고요. 결국 뭐 결렬된 이유는 제약사의 어떤 가격 그리고 건보 재정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3주마다 한 번 링거 정맥 주사를 하는데 600만 원이란 큰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적용이 된다라면 5%인 3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안타까운 결과 같고요. 뭐 이 기사에서도 보면은 식도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옵티보라는 이제 그 약이 있는데 이것도 뭐 이제 협상 자체가 시작도 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확대가 잘 돼서 그 환자들의 피해가 좀 이렇게 부담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재정은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선 효율성을 찾는 거겠죠. 무튼 그 어디의 입장에서 이제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잘 해결되기를 좀 바랍니다. 자, 재택 관련 기사 처음에는요, 요즘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경제 교육을 배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뭐 경제 지식, 금융 지식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우리가 예전 기사지만 꽤 오래전이지만 뭐 우간다보다 못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런 기사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요, 경제에도 조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이러한 시범이, 이제 기존에는 경제 교육이라는 게 그 단편적으로 일회성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정규 수업으로 좀 초등학교 때부터 좀 들어갔으면 하고요. 여기에도 이 교육에 이제 보험 같은 상품들에 대해서도 좀 구조적으로 잘 그 설명이 돼서 향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이 커서 그 사회생활 시작하기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개념을 좀 제대로 잡고 또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돈을 잘 모으고 또 뭐 어떻게 보면 투자나 이런 것들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교육이 좀 잘 심어졌으면 합니다. 자, 내년에는 신흥국 채권이 좀 유망하다라고 이 그 피델리티 운영 매니저가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브라질은 좀 고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채권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최근에 좀 주춤하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면서 내년에는 신흥국 채권이 뜰 것이다라고 해서 멕시코와 중국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멕시코를 꼽은 이유는요. 이번 정권이 이제 원유 가스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엄청나게 확대하면서 이런 정책을 좀 피고 있고
또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피면서 돈이 많이 이제 풀릴 거다라고 하면서 멕시코 시장을 좀 꼽았고요. 그래서 저평가된 멕시코 시장이 좀 효과를 볼 것이다. 중국은 사실 펀더멘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조세 감면, 기업 규제 완화, 일단 뭐 어떻게 보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제 적극적인 정책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펴지면서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고금리 채권을 발행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신흥국 채권에 대한 좋은 전망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브라질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적 리스크를 들어서 이미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시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은 브라질 연금 개혁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좀 조심스럽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내 채권은 국공채보다는 회사채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좋았던 안전자산이죠. 뭐 당연히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금, 달러, 채권형 펀드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에 예, 주춤하죠. 일단 금 같은 경우는 8월에 6만 2,580원까지 갔던 게 지금 5만 6,250원이고요. 달러는 8월 13일에 1,222원까지 올라왔던 게 지금 1,170원까지. 채권 같은 경우는 8월 19일에 연 1.09093까지 갔던 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지금 1.334까지 가면서 얘네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들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 스몰딜이 좀 일어났고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돼서 지금 주춤하지만 사실 빅딜의 가능성이 크지 않고 또 트럼프가 그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 또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독일 마이너스 가능성에 대한 문제,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 침체도 본격화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주춤하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불확실한 시장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을 좀 잠깐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기사가 이제 우리가 DLF 사태에 이어서 그 라임 사모펀드 환매에 대한 문제가 있죠. 네, 이 내용인데 이 환매 사태가 왜 일어났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DLF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5% 이하로 떨어지면 0.1% 떨어질 때마다 200배 손실이 났었던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0.67까지 넘어가면 100% 손실 나는 구조를 띈 그런 상품들이 있었던 거고요. 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2015년에 이런 이제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뭐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를 확대를 시키면서 2016년부터 엄청나게 이제 구조가 바뀌었죠. 그래서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가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은 250조 대 400조 정도로 사모펀드 시장이 훨씬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이제 그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많이 떠올랐던 게 이제 라임 이 운용사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에서는 거의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큰 한 7조 원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일단 공모펀드, 사모펀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50인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 사모펀드는 일부 이제 좀 돈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고 모으는 거죠. 그리고 전문 투자자들이라든가 좀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폐쇄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라인 펀드 환매 사태가 이제 최근에 왜 일어났냐면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에서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쟤네들 펀드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니냐 수익률 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의심이 커졌었던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펀드를 환매하는, 뭐 다 아시다시피 위험하다. 그럼 내 돈을 빼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태들이런데 이제 이거를 이게 이제 가격화되면 펀드런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상품들이 지금 돈을 빼면은 그 이제 펀드 자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돈을 빼지 못하게 막은 거고요. 이게 지금은 6,200억 규모고요. 대상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내년까지 치면 1조 3,500억 정도 되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이 라인 펀드 이 문제가 됐던 이 펀드들은요 대부분 이 메자닌입니다. 이게 이제 메자닌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과 채권의 어떤 중간 구조인 건데 이게 채권으로 들어가지만 나중에 뭐 주식이 좋아질 때는 환매할 수 있는 그러한 채권들 이러한 이제 전환사채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중위험 중수익을 따르는 그러한 상품들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한 회사들 사실 이제 그 상품 자체가 우리가 이제 공모펀드는 이제 어느 정도 채권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환매를 요구하게 되면은 시장에 내놓고 환매해서 이거를 이제 바로 돌려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 환매 중단 사태가 되어 있는 이 펀드들은 실제 시장에서 그 거래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판매가 어려운 거죠. 뿐만 아니라 판매를 하려면 굉장히 이제 가격을 디스카운트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은 실제 이 펀드가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환매 중단을 선언을 한 것이죠. 근데 펀드가 이제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는데 폐쇄형에 어차피 뭐 일정 시간 되면 빼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 사태에 있던 펀드들 중에서는 이제 개방형 펀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이게 현재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위험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돈들이 결국 리스크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투자한 자금들이 뭐 3, 4천 명이 1조 넘게 투자가 됐다라면은 1인당 투자금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사모 투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돈들이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라면 분명히 다른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태들이 그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가장 많이 판 게 이제 우리 은행입니다. 약 3,500억 팔았고요. 신한지주에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2,700억, 대신증권에서 1,400억 정도, KB증권에서 1,142억 팔았는데 뭐 이번 사태도 또 이런 얘기들이 기사로 많이 보이고 있죠. 또 은행이 문제다 이런 거죠. 일단 은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접근을 할 때 믿음 어떤 신뢰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은 어떠한 그런 진입 장벽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은행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소비자분들이 은행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이 높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러한 불안전 판매들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가 이제 조사가 돼서 뭐 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펀드 간 수익률 돌려막기 한다, 뭐 좀비 기업에 과도하게 메자닌에 투자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소문을 타고 어 이것이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를 작용을 해서 위험하다 보니까 펀드런 사태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이 펀드 자산에 대한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펀드 환매 중단을 일단 선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설명이 어떻게 됐냐. 근데 사모펀드라는 게 사실 다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공방이 갈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투자 상품이라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라임이라는 운용사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굉장히 신뢰성을 갖고 여기에 진입하겠지만 중요한 건 상품이다라는 것이죠. 상품 내용을 제대로 좀 알 필요가 있고 조심스럽게 투자할 필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동성 문제를 통해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 나의 포트폴리오 구조도 잘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어,
이번에 이제 중단된 그 상황이 일단 투자자들한테는 예상한 것과 다른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좀 약간의 이제 과장이 있을 수가 있지만, 무튼 핵심은 상품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 기관과 상품은 별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